공민왕 내용인데요. 공민왕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 신도를 등용해서 전민 변전도감을 만들고 전민 변전 사업 같은 걸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근데 이제 다만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공민화 개혁 내용 중에 그 밑에 보면 그 당시 그 공민왕 때 전민의 변전뿐만 아니라 세역원을 재편성하고 세입의 근원을 새롭게 창출했다. 세역원이라는 것은 세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인적, 물적 기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다시 조사해서 하고 호적조사나 그 다음에 뭐 양안 이런 것들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철 전매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정부 수입을 늘리며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왕 때도 계승됐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다음 장은 뭐냐면 이게 12번에서 이제 고려 역사 속에 저물다 해서 우왕의 등지함과 파행 정치 등등인데, 자, 몇 페이지 피시하면 160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당시 이제 그 공민왕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돈이 실각하니까 이제 그 개혁적이 크게 이제 후퇴를 했고, 그 당시 또 공민왕 때 또 뭐냐면 개혁 정치의 이제 개혁 주체로서의 신흥 유성들이 등장했는데, 이들도 이제 뭐냐면 정치 유지도 약화됐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공민왕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공민왕 살해당한 후에 이인임이 그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렇지만 이인임도 나중에 최영과 이성계 연합하에서 또 제거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살 때 어린 우왕이 즉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우왕이 즉위하고 나서 이때 이제 두 명의 세력이 있었죠. 최영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그 당시 뭐냐면 최영이 이성계가 이제 신흥 유수인들과 이제 뭐냐면 손을 잡고 입지를 강화시켜 놨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왕 14년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요동 정벌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자, 요거부터 볼게요. 우왕 14년에 명에서 철령이를 설치해 철령 이북의 땅을 요동도사의 가난 아래 두고자 통고해오자 고려에서는 크게 반발하여 요동정벌을 당했다. 철령이는 예전에 어디 있었던 자리냐면 쌍성 총관부 아시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고려에 통치했던 쌍성 총관부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계승하니까 자기가 이제 원나라를 계승했다. 라는 취지 아래 원나라의 영역은 다 명나라 거다. 그러니까 쌍성 총관부도 원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당연히 내 거다. 그러면서 청령이는 이제 설치를 이제 요구를 해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 내에서 고려 조정은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 최영은 같이 그냥 나가서 한번 치자. 요동을 쳐서 이제 먹자. 이런 논리고, 또 나는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큰 나라,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냐. 고려시대 때 이소사대 논리 있죠? 그게 들면서 이걸 외교적으로 말려 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이성계가 이 철령인을 갖다 바치자는 주장은 한 건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자. 자, 결국에는 이성계의 그런 사업 불가론을 올렸지만 결국에는 안 받아들이고, 최영이 이제 우왕의 이제 취임 안에 군대를 입고 이제 직접 가려고 했지만 우왕이 뜯어 말렸죠. 그래서 나와 같이 있자고. 그래서 서경에 머물고, 실제 군대는 누구한테 맡겼냐면 조민수하고 이성계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성계한테 단독을 주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힘이 커지면 안 되니까 최민수하고 나눠준 거예요. 예. 최민수 나한테 조민수. 예. 조민수하고 이름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조민수하고 이성계가 이제 각각 자군 도통사, 우군 도통사 해가지고 좌우군을 편성하고,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결국에는 이성계가 이제 조민수하고 이제 조민수를 설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다시 해군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해군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 소문을 듣은 그 최영이 개경까지 호퇴하다가 나머지 병력을 다 끌고 와가지고 싸웠지만 안 됐죠. 결국에는 이제 우왕이 폐위되고 강화도 방출되고요. 최영은 이제 유배됐다가 죽게 되죠. 자, 결국에는 이제 그 실권을 잡았는데 이성계가 처음에는 이제 창왕을 이제 그 우왕의 아들 창왕을 옹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콧바도 이제 창왕이 되면 자기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 이색과 조민수가 또 손을 잡아갖고 우왕을 적극적으로 이제 창왕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뭐냐면 창왕을 이제 세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자신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운 그 당시 그 이성계 일파들이 어떤 문제를 내세웠냐? 폐가 입진의 명분을 내세웠죠. 폐가 입진이 뭐야?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내세운다. 요때 폐가한 것은 뭐냐면 우왕과 창왕은 이건 신돈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돈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왕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입진은 뭐야? 고조의 진짜 왕. 그래가지고 이런 논리를 내세웠고 창왕을 몰아내고 누굴 세웠어요? 공양왕을 옹립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때 창왕과 함께 우왕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이 이제 옹립하고 나서 그다음 개혁파 신흥 유신들이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터진 사건이 윤희 2초 사건이에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제 그 조선의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윤희 2초 사건이 뭐냐 하면 윤희 2초 사건이 뭐냐면 윤희 2초라는 사람이 그 명나라 예부에 가갖고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공민왕하고 이성계가 손합작해갖고 손합작해서 명나라를 공격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의 사신들이 와서 그 얘기를 예부에서 들은 거야. 윤희 2초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모방을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공양하고 이성계가 손을 잡아가지고 그 명나라를 공격하냐. 이런 거짓 사실들 올린 그 윤희 2초의 무리들이 있다. 그래서 명단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놓고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수청시켰어. 근데 문제는 그 윤희 2초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도 어디에서 들었다는 거지. 명나라가 직접 얘기한 거 없어. 명나라 사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들은 것은 이제 일종의 공안 사건이죠. 조작 느낌이 약간 울죠. 거기에다가 그 뭐냐면 그 윤희 2초 사건은 이제 명단 그 조작에다가 거기에다 관련됐던 사건들도 사람들도 윤희 2초와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윤희 2초 사건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이건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 반대파들 수청을 시키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대규모 수청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또 반발하는 사람 나오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정몽주예요. 정몽주. 예. 그래서 정몽주가 처음에는 폐가 입진까지는 나는데 동의를 해줘갖고 협력했어. 근데 막상 이제 윤희 2초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본색을 알게 된 거예요. 얘들 본색을. 그러면서 갈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온건개혁파하고 신진사대부에 갈려진 그 계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폐가 입진하고 하나가 또 뭐냐 윤희 2초 사건이야. 그래서 폐가 입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원래는 그 이색도 처음에는 이성계와 신흥 유신들의 개혁에 참가를 했어. 같이 했어요. 근데 폐가 입진부터는 누가 갈려나갔냐면 이색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갈려나갔고 나머지 이제 협력했던 그 사람들도 이 윤희 2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뭐냐 떨어져 나간 거야. 온건개혁파가. 그래서 이때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 같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두 번에 거쳐가지고 뭐냐면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분리된 사건이 이거다. 윤희 2초 사건과 폐가 입진. 근데 주의할 건 위화도 해군 때 갈라진 건 아니에요. 위화도 해군까지는 온건개혁파들이 협력했어요. 여기까지는. 예.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자, 하여튼 정몽주는 두 번째 단락보면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자,
정봉주 개혁의 방향을 동의했고 공양 5리까지도 이성계 협력했으나 아까 말처럼 무슨 사건 때문에 윤희 2조 사건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려져 나갔다. 그래서 정봉주가 반이성계 중심 인물이 됐다. 이 사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윤희 2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반대파들 다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 유신들이 반대파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양왕이 불안했나봐. 자기가 이제 언제 또 쳐나갈 수 있는 거야, 자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 개경에서 어디로 천도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한양으로 천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계가 한양 천도 생각하지만 그 전에도 있었어. 그래서 공양이 한양 천도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걸 통해서 국왕의 위세력을 제고하고 정치적으로 구사력까지 연계를 두면서 그 당시 이제 뭔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 했는데 중단됐어요. 예. 그래서 끝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학계 견해가 많아요. 뭐 이성계가 오히려 주도했다. 너무 반발이 많으니까 끝난 거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팩트는 공민왕이 한번 잠깐 한양을 천도하려고 준비했다가 안 됐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평가는. 그 다음에 이제 공양 3년에 보면 이성계 쪽 개혁파 유신들이 척불론을 제기해요. 그래서 반대 세력들을 공격하는데 척불론은 불교를 배척하자는 거죠. 근데 불교의 배척도 있겠지만 그 명분으로 그 불교와 연계된 건문 세력들이나 자기 반대파들을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고려사 저조에 보면 이 공민왕 때 그 내용들이 다 척불론 상소로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척불론을 제기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봉주를 죽이고 그리고 공양을 몰아내고 조선 왕조를 개창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이 이제 보면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 전시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전시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이건 하나하나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76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기다려야 되겠다. 네. 자, 전시가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역분전,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영전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이게 안 나온 지가 좀 약간 됐어요. 객관식 때 그 10년도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인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얘도. 네, 그래가지고 공부해 둘 필요 있어요. 자, 전시가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건너뛰고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고조가 새로운 고조 왕조 체제를 조직하기 위해서 관료제를 정비하고 새로이 토지를 분급하는 절박한 중대한 과제였다. 전시가의 법제는 고조 건국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마련되었다. 전시가 제도 추전 이전에 태조 때는 노급을 지급했고 노급은 이제 신라 때부터 내려온 제도죠. 근데 대개 노급은 호족대 연고지에 설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걸 연고지에 줬다가는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도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자 왕건이 후상국이 통일한 이후에 태조 23년 역분전을 설치했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역분전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어요. 역분전은 고려 통일 과정에서 공이 있는 조신이나 공신이나 군사에게 지급했는데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착하고 악함이나 공로의 크기와 자금을 기준했다. 솔직히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이 착하고 악함은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잖아. 그러니까 공신들에게 줬다고 보시면 돼. 고려 건국에 큰 공헌을 했던 공신들에게 줬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것은 농공행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관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역분전을 관련된 것들 자료장 볼게요. 자료 2번을 들어와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얘가 읽어야 돼, 지금. 네, 여기.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 한번 봐둘 필요는 있어요. 자, 보면, 처음에 역분전 제도를 설정했다. 사만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들과 군사들의, 여기 나왔죠? 그 관계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함을, 그러니까 공로가 크고 작은가를 참조해서 차등을 줬다. 그래서 요 사료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분전 관련된 사료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전시가 제도부터 이제 볼게요. 전시가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경종 원륜이죠. 그래서 역분전이 제정한 지 36년 후였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경종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경종이 누구의 아들이죠? 강종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강종 때 신흥세력들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또 구세력이 있었어. 호족들을 대변하는. 근데 이제 경종 때는 이 반동 정치가 일어나서 구세력이 이제 신흥세력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제거하지 않지만 심해 군영 상태에 있었어. 그래서 신흥세력과 구세력의 심해 군영 상태가 있었던 게 경종이야. 경종 때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종 때 이제 시정정식과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 신흥세력과 구세력의 어떤 그 뭐냐면 정치 군영에 맞춰가지고 토지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 10년도 기출문제에 국편이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예. 자, 그럼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국초일의 정치 변동을 거치면서 공신적인 호족세가와 과거 출신의 관료들 반열을 서열된 걸 전제한다. 시정정식과에서는 전시의 분급 대상자를 자, 다, 빈, 사색공공제를 했죠. 이 사색공공제는 누가 만들었죠? 강종 때 만들었죠. 이 사색공공제를 통해서 신흥세력들이 등장했죠. 이 신흥세력들은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자, 과거 출신자들, 그 다음에 또 무인들 있죠. 자기 이제 호위 무인들, 그 다음에 최신봉 같이 잡업 출신자들, 그런 중심으로 해갖고 이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계층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이제 요 나눠진 것이 전지와 시지 이렇게 해서 나눠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문관과 무관, 잡업도 각각 나눠줬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가등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모두 15개월로 나누는데 구체적인 사료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이게 누군가.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 되게 보면 서리 계층 아니면 군인. 그 군인도 이때 지급했다고 보고 있어. 추정이에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문무관 그 양반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단계에서 토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여러 계통에 나누어 토지를 지급한 것 특징이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인품과 함께 뭐도 고려했냐면 간품과 함께 인품도 고려했고 인품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되게 주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품은 주로 뭘 대상으로 했냐? 호족들을 대상으로 할 때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짤막하게 돼 있지만 호족들은 원흉이라고 해갖고 따로 줬어 또 품계를 달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인데 요거 보시려면 시전정식과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 수준에서 보면 안 돼 또. 요거는 기출에 나온 거는 어디에 찾아고 국편이 부분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국편이 가갖고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을 수 있어. 근데 배경 지식을 좀 약간 넓게 갖는 거야. 아예 없이 그냥 암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애들 보면 암기 되게 잘해요. 나 이제 중학교 한번 내려갔다가 되게 놀랐어. 시험 기간 동안 어떻게 한 달 동안, 한 달도 아니지. 거의 이틀 동안 교과서를 그냥 스캔한처럼 외워. 그냥 글자 자체를. 나도 못 외우는 걸 얘들이 외우는 거야. 근데 막상 묻어보면 몰라.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 외운다는 거는 뭐냐면 의미와 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스펠링 있죠. 그거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영어 스펠링에서 그 철자 틀리면 따지는 것처럼 틀린 것처럼 거기 교과서 문장에서 철자가 조금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해. 왜 문맥을 이해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을 모르면 그 뭐만 보냐면 그 책만 봐. 그냥 책만 달달 외우라고 해. 그냥 문자만 달달 외우고. 근데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잖아. 기억력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배경 지식을 좀 보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큰 틀에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뭐냐면, 오래 가는 거야. 이건 시험 딱 끝날 때뿐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여튼 뭐 찾으라고 한번 보세요. 시간 될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요거 관련된 사료도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 사료 자체를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료가 몇 번과 관련된 거냐면 7번과 8번과 관련된 건데, 잠깐만요. 자, 잠깐만. 이 사료 자체가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이걸로 찾아봐야 되겠네. 사료가 시절 장식과 가지고 있어요. 3, 4번이네, 3, 4번. 3번하고 4번 일단 뭐 3, 4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3번은 이제 보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 강종 때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보시고, 이렇게 이제 4번 내용인데, 4번 내용은 이제 이거 보려고 해도 이게 볼 것도 없네, 보니까. 예. 그냥 요게 이제 시정정식과 그 자체 사유보다는 배경 관련된 사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정정식과 자체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요, 여기는. 예. 그럼 다시 내용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시가가 뭐냐면, 경종 때 실시한, 전시가죠. 경종 때 그 실시한 전시가를 이제, 목종 때 이제, 개정을 했죠. 그래서 개정 전시가죠. 시정 전시가는. 그래서 이 개정 전시가 내용을 볼게요. 자, 성종 때 간료제 정비에 따라 전시 지급이 이제 구분이 일원화되고, 그래서 이제 1등급에서 1가에서 18가 나눠서 1가는 전지 10개월에서 시지 70개월 지급하고 2에서 2하 체감에서 18가는 전지 20개월만 지급했고 시지는 설정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가해자에게 그 뭐냐면 17개월을 이제 지급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전시가 지급은 액은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이게 이제 시정정시가 그다음 개정정시가 뒤에 경종정시가 넘어가면서 점점 줄어들어.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문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뭘 확대했기 때문에 그죠? 농장을 확대했고 거기에다 자기 토지에 이제 수조지를 설정하면서 뭐냐면 면세권을 획득하면서 이게 뭐냐 공정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요. 이런 것들 또 관리의 수도 늘어났죠. 예, 지급할 땅도 늘어나고 등등등. 자, 하여튼 자 시전전시가에 비해서 이제 그 규정 내용이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전체 관료도 한 체계 아래 망나의 토지를 분급했다. 앞에 이제 시정정시가는 되게 복잡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원화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관료제도의 발달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문반과 무반 사이에 토지 지급액이 차이가 있었는데 문반이 두드러졌다. 거기서 문반과 무반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통계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뭐냐면 문반이 더 지금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근데 개정정시가는 역전됐죠. 이게 개정정시 경정정시가는 그건 뭐냐 중간 사이에 누구하고 누구가 싸웠어요. 거란족이니 여진족하고 싸우면서 이제 군인들이 많은 공로를 세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냐면 그에 합당한 그 위험수당이라 할까요? 그걸 이제 지급을 했던 거죠. 자, 더 많이 이제 지급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예가 이제 쭉 나와 있고 밑에 보면 군인층이 토지 지급 대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뭐냐면 가등에 들지 못하는 한 해가만 보통 하는데 거기에 군인층이 있을까 추정을 한 거야 이거는요. 근데 요거는 군인층이 이제 뭐냐면 명시화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정정시가는 그 가등 그 한 해가에서 뭐냐 줬던 거는 그냥 그럴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한 거고 이건 명시화된 거야. 요거는 자 그래서 이때 줄 때도 보면 마고는 12가 또 23개월요.
보곤은 18가로 20개월 주죠. 마곤과 보곤이 이제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마곤은 뭘 운영해야 돼? 말을 운영해야죠. 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리직도 이제 토지 지급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앞에 이제 그 한 해까지 지급할 거 추정하는데 명시가 된 거죠. 이때 그 주사, 녹사, 별가, 그다음에 영사, 서사 뭐 이런 사람들이 줬다. 그 다음에 목종 때 전시가는 덕종 때 다시 개정이 되고 이때 다시 문종 때 이제 또 개정이 되는데 덕종 때는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중요한 거는 그 경정정시가, 그러니까 문종 때 그거죠. 그래서 이 문종 때 경정정시가가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있는 갱정정시가가 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경정정시가. 자, 가등은 종전처 18갈 할 때 18갈 화에 가해가 없었으며 한해가가 없었죠. 이제 한해가가 없어지고 각 간직의 간품의 순차에 따라서 배치했지만 주요 간직은 원래 가등보다 상위 간직에 배치하기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주요 간직은 간품의 순차에 따라 배치했지만 주요 간직은 원래 가등보다 상위. 이게 뭐냐면 같은 그 간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좀 약간 중요도가 있으면 좀 더 약간 한 단계 좀 높게 더 주는 거야. 지금 뭐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 성과금 줄 때도 3학년 담임이나 뭐 이렇게 뭐 연구부나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이 좀 더 얹혀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있고 경정전시가는 목종 때 개정전시가에 비해 여러모로 달라졌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급된 전시가 수가 더 감소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돼. 이건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지, 시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무신에 대한 대우가 크게 향상되어 상장군의 경우 목종 때 5가에서 3가로 올렸고 대장군의 경우에 6가에서 4가로 올렸으며 다른 무신도 모두 가가 상승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신들이 많은 공을 했잖아. 그러니까 같은 풍계를 갖고 있어도 무관들이 문관보다도 더 우대를 받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네. 근데 이것은 그 또 무신들에게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시당할 때는 몰랐어.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가 있는데 그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는 없거든. 문관들보다 좀 약간 아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내가 이만큼 이제 돈을 버는데 저는 녀석들은 왜 정치 지위와 사회적 지위는 왜 나보다 높아? 그러다 보니까 무신정변의 어떤 배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요거 되게 많이 빠졌어요. 이 부분이. 이게 되게 많이 빠졌는데 이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 일단 뭐가 있냐면 별사가 전시 있죠. 예, 별사가 전시나 아니 무상계한테 줬던 무상가 전시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급했다고 있어요. 별사가 무상계 그리고 항직에도 지급했다 했어요. 항직. 예. 그래서 이제 무상계는 예전에 무무상계 할 때 거기 무상계 그 간직을 받은 사람이고 향직은 예전에 고조의 정통적인 그 간직체가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향직도 지급했다가 중단됐다. 지급됐다 중단됐다. 그래 막상. 근데 막상 이제 요때 결정됐어요. 지급하는 걸로. 예. 요거 이제 좀 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또 이게 또 빠진 게 중요한 게 많이 빠졌네 내용이. 자, 개정정시가 들어가면서 실직가 중심이죠. 실직. 그래서 상관은 안 주는 걸로 했어. 상관. 예. 상관이 뭐예요? 상관 지급은 안 되는데 그 명예직이죠. 예, 이런 사람들 안 줘요. 실직만 줘. 예. 그래서 현직주의를 표현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현직자들만 줬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뭐냐면 빠졌어. 예전에는 이제 개정정시가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죠. 선직한테. 근데 현직보다는 좀 낮게 줬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경정정시가 넘어오면 완전히 폐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요거 빠졌네. 이게 많이 빠졌네. 그냥 통론에 읽을 때 같이 이제 좀 보충하기도 하죠. 네. 여기에서 딱 보니까 좀 약간 쉬운 거나 기본적인 거는 많이 빼먹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는 집중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있죠.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지식은 좀 약간 많이 빠지고 간단하게 기술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통론 읽으면서 보충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급토지의 성격과 경영은 앞에 얘기했지만 전시가 규정은 수조지죠.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민전에 설정되는데 대개 보면 이 국가에 설정된 그 수조지가 설정된 공전이라고 하고요. 그는 개인이 토지에 설정된 걸 뭐라고 해요? 사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가 토지는 이제 수조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죠? 전주죠. 전주. 전주는 이제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을 양반이라고 해요. 양반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이때 양반은 사회 신분의 의미의 양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동서 양반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역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사회 신분으로서 양반이 굳어진 거는 16세기 때 이후부터예요. 자, 그다음 정객은 납조자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시과 같이 나중에 가전법도 마찬가지지만 수조권을 매개로 해가지고 설정된 관계를 전주 정객제라고 하죠. 전주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객은 수조권을 갖다 바친 사람. 이렇게 이제 운영됐다. 그래서 중세적 신분적 상하관계를 전제로 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대국부로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조권은 좀 가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전법도 마찬가지지만 가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국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봉급이야. 그래서 수조권을 설정해 주는 거야. 국가에서 사전이라는. 우리도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면 뭘 받아요? 홍보 받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있고 원래는 전시가 토지 가전은 내가 죽은 후에 반납해야 돼. 근데 실제로 반납하지 않죠. 고려시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수조권을 분급받는 전주가 이 직역을 승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받고 후손에 물려줄 수 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뭐 칠품에 뭐 어떤 간직을 받고 있으면 그 간직이 누구한테 음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손들에게 세습이 돼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 지급되는 그 뭐냐면 가전 또 어떻게 세습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습이 됐다. 그래서 이때 전시가에 의거한 분검대 토지를 계속 세습돼서 아버지, 할아버지, 중자로 고자로 쭉 받았기 때문에 영업전, 세업전, 그러니까 계속 세대에 이어받아 봤다. 조업전 이런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전의 가산하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멸결 또는 멸식결로 해갖고 일정 결수를 묶는데 이때 결수는 이제 고려시대 들어가서는 생산량의 의미예요. 예. 원래 면적의 의미보다 생산량이고 작전제를 실시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작전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고을마다 양화가 별도로 이 작전 장정을 만들어서 이건 작전 장은 양화는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작전 장정은 뭐죠?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수조권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뭐냐면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주에 서명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정이라는 것은 보통 몇 개월 몇십 개월 하고 하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정을 이제 몇 개월과 몇십 개월 묶어가고 일정이라고 해요. 그 일정마다 그 수조지가 누군가의 서명을 달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조선까지 연결돼요. 조선에서도 작전제를 실시하고 작정 장정을 작성했는데 문제는 그 세전의 가산을 뭐냐면 막기 위해서 예전에 전주에 서명을 달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늘천 따지 이처럼 천자문의 글자를 달아. 그래서 전주에 서명을 못 달게 해요. 그럼 뭐냐면 정주 정에 서명을 달 경우에 정이 누구 땅이나 수조권 명시할 경우에는 그 수조권을 명시한 걸 근거해서 그 아들 때 손자 때 계속 수조권을 받아먹기 때문에 아예 그걸 이제 뭐냐면 이름을 달지 않고 그 뭐냐면 천자문 순서를 달아놓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뒤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수조권을 분급받은 전주는 전객 농민부터 직접 이제 걷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수조권을 받은 전주가 전객 농민을 걷지 못하게 했어요. 고추기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전주지 정계 농민들이 걷는 것을 그냥 나중에 간행적으로 굳어졌어. 그래서 가전법 때 이게 간행이 뭐냐면 합법화된 거죠. 그래서 가전법 때도 전주가 직접 걷게 되죠. 전주가. 근데 이걸 막기 위한 법이 이제 성종 때 마련했는데 이게 간수간급제야. 예. 그래서 간에서 걷어서 뭘 했다? 징술, 간에서 걷어갖고 이제 지급을 하는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 아까 공전이 있죠? 예. 민전이라고 했죠? 민전에 이제 수조권 설정하는데 국가에서 설정되면 공전이 되고 개인에서 설정되면 사전이 돼요. 근데 이 사전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징수 방법에서 이제 보면, 자, 먼저 답헌을 내. 답헌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왔지만 한번 이제 쭉 가서 보는 거야. 그 사전을 받는 관리가. 답헌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죠? 징수를 내요. 네. 이게 이제 뭐냐 고려 중후기 때 간행으로 굳어진 거야. 그게 조선 초기 때까지 가전법까지 이제 갔는데 초창기 때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 생긴 거죠. 자, 답헌을 직접 이제 뭐냐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답헌이라고 있죠. 관리가 가서 이제 직접 한번 둘러보고 했던 간행도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간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주 답변이라고 하죠. 이걸 전주 답변을 뭘로 바꾸죠? 간 답변으로 해요. 그래서 간이 관리가 이제 왕명 받고 그 답변을 쭉 해보고 경찰관이 와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수는 누가 하죠? 관리들이 하는 거야. 네. 그러다가 이거조차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뭘로 바뀐 거야? 간수간급제로 바뀐 거야.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징수 과정에 답헌이 있고 첫 번째로 징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헷갈리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나중에 간답헌 바뀌었다, 뭐 태종 때 이거는 이거와 관련된 거고, 요거 첫 번째 단계. 징수 단계는 간수간급제는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네. 자, 그렇지만 고려시대 때는 답헌이나 징수나 다 누가 했다? 관리들이 했다. 사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전주가 정객에게 답헌도 하고 징수도 하면 일단 수조권뿐만 아니라 뭐도 침해받을 수 있냐면 소유권도 침해받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장기화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담도 했다. 그래서 정객 농민들이 전주를 운반한 경비도 부담해야 되고 그 등등등 답헌과 수조를 위한 인마에 대한 접대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 외적 관계가 많은 거야. 그리고 정근대 시대 때는 그 세금을 바치면 국가가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갖다 가서 간증에 납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시간 잡아먹는 거야. 그거 우리나라도 되게 힘든데 중국은 더 힘들어요. 왜 중국은 왜 힘드냐면 중국이 땅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현해 관리 그 뭐냐면 지방의 농민들이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나 거의 그 현해 넓이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경기도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원 살고 있는데 저쪽 의정부나 용인까지 가서 갖다 바치려면 의정부 갖다 바치려면 솔직히 힘들지. 지금처럼 뭐냐 전철 타고 막 왔다 갔다 해도 뭐 차 타고 해서 하루 잡아먹는 거잖아. 그 당시에 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3, 4일 걸리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첨부업자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여튼 이게 대단한 이제 뭐냐면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시가를 이제 또 넘어가서 내용 보면 전시가는 크게 뭐와 뭘로 나누죠? 전지와 시지도 나누죠. 전지는 뭘 주는 거예요? 토지를 주는 거야. 논밭을 주는 거고 시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료나 땔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시지에서 이제 임야 같은 걸 주는 거야. 임야 산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건데 자 전지는 다시 두 개로 나눠요. 기내 구분전하고 기내 구분전과 외방사전으로 나눠. 자 기내 구분전은 뭐냐면 경기도 안에 있는 땅이야. 경기도 안에. 외방사는 경기도 밖에 있는 지방의 땅이죠. 그러면 어느 게 노른자 땅이겠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기내 구분전이죠. 왜냐면 기내 구분전이 아니지 노른다는 땅이지. 자기 주변에 있는 땅이잖아.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내 구분전은 전체 지급량의 7분의 1, 8분의 1이었는데, 그리고 국가가 외방에 전조를 수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경부의 땅을 공존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기내 구분전은 전지를 주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대부분 어디를 주냐면 외방사전을 줘. 외방사전은. 그리고 이 기내 구분전은 사전보다는 공전의 어떤 비율이 많아. 그리고 외방사전은 사전의 비율이 많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녹가전 아시죠? 녹가전은 어디에 설정된 토지일까요? 기내 구분전에 설정된 토지야. 그러니까 녹가전 상대 노른자 땅이지. 그 개경 주변에 땅이니까. 처음에는 이게 신진사대부들이 줬는데 녹가전 자체가 이 기내 구분전에 설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나중에 건물이 가만히 있나? 가져가지. 그래갖고 빼앗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외방사전에 많이 뒀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전의 가산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난 게 뭐냐면, 이게 국가 권력이 거기 먼 지방까지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방사전에서 뭐가 발달됐죠? 장원이 발달돼. 농장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전법 때 이제 원칙을 다시 세웠죠. 안 되겠다. 사전은 이제는 기내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경기도 일대 지역 땅을 설정하고, 그다음 외방사전은 그러니까 공전을 이렇게 하는 걸로 굳어졌어.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사전에 형성된 범위 거기가 오늘날 뭐가 된 거야? 경기도가 된 거야. 예. 경기도가 원래 있어갖고 경기도가 아니라 원래 이제 개경 주변 땅이었다가 그때 경기도 설정 범위가 사전이 주어진 범위예요. 이게 경기도야. 근데 이 경기도의 위치가 왔다 갔다 좀 바뀌거든요. 원래 평택 지역 아시죠? 평택 지역은 그 오늘날 양강도 충청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내 그 사전 지역 분급 지역이 적으니까 이 평택을 충청도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편입시킨 거야? 경기도 편입시킨 거야. 예. 그래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또 문제가 외방사전을 공존해 놓으니까 국가가 그걸 조언을 통해서 막 운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언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야. 배가 침몰되고. 그래서 바꾸자. 기내 구분전을 그냥 공존하고 외방사전 사전은 편할 거 아니냐. 어차피 사전을 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싣고 오겠지 뭐 개인들이. 근데 외방사전을 이렇게 멀리 이제 그 공존해 놓으니까 국가가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이제 그게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고려시대 때 너무 폐해가 컸기 때문에 외방사전을 사전을 설정했다가 어떻게 돼? 창원이 확대됐잖아. 농장이. 그걸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이 조선시대까지 끝까지 지켜졌어요. 이거는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 좀 보면 되고. 자, 양반전주는 외방사전을 곡물 대신에 포나 기타 작물을 바꾸어 징수하거나 무역에서 운송에 편을 있게 했다. 또한 전객 농민들 제멋대로 지배할 수 있었다. 이게 문제점이 있죠. 이게 제일 문제점이야. 전객 농민들 지배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양반 전주의 양식은 대개본 조금 이제 기내 구분전에서 조금 지급받거든요. 거기에서 해결되는 개인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내 구분전이 후대에 뭘로 넘어가냐면 그 수신전과 후양조 넘어가죠. 가전법 체제에서 이런 거지. 그래서 기내 구분전 것이 수신전과 후양전을 했다. 그래서 기내 구분전 자체가 이제 물론 이거는 그 경기도에 있는 땅이지만 이런 그 기내 구분전 줬던 조금 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수신전과 후양전에 먹고 계속 넘어가. 수신전은 누구한테 준 거죠? 그 당시 수전을 지키는 부인들에게 줬던 거고, 후양전은 그 당시 양부모가 죽을 경우에 그 어린 자식들에게 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전 외에도 외방에 이제 설정되어 있으며, 전주가 떼나무, 숲, 꼴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전은 대부분 외방에 설정됐기 때문에 전주가 이런 뗄나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서 CG를 이제 분급했는데, CG가 보면 개경에서 하루 이틀 오가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게 이제 후대 노른자 땅이잖아요. 개간되어 전주의 소유주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조 후기 때는 전시각 계열의 토지가 이제 제대로 관리 운영하지 못하고 그걸 사유지처럼 멋대로 자손에게 전했는데 이걸 가산하죠. 사전에 가산한 형상들이 일어났고 수조권이 점점 뭐냐면 계속하면서
가사가 되면서 나중에 소유권까지 침범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기내 구분전, 외방사전 등등등 해가지고 시지, 전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다음 장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188페이지 이 부분을 농업은 경제의 중심이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토지의 사적 소유는 민전 존재하고 막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190페이지 농업기술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농업기술을 보는데, 이 고려시대 때 농업기술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2차 기출에 한번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해서 고려, 그 다음 조선시대 농업기술 발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요. 자, 고려 전기는, 농지는 상경영자가 세역, 채경이 모두 있었고, 상경영자가 뭐죠? 후경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역채경은 한 해나 이틀 놀리고 이제 뭐냐면 경작을 하는 거고, 전자는 뭐라고 불렸냐면 평전이라 불렸고, 그 다음 후자는 상전이라 불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자가 서로 검주어 전품의 등급이 채점됐다. 보통 이제 평전은 그 수전, 한전으로 또 구분되고, 전품은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있는데, 평전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평야지대에 있는 거죠. 평야지대. 산전은 뭐가 있냐면 산에 있는 거야. 그 보통 이제 우리가 필리핀이나 그런 데 보면 계단식 농법 있죠.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서 산 비탈 깎아가지고 농가 밭을 만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산전이라고 해요. 또 산전. 그리고 평전은 그 수전과 한전은 아니고 수전은 뭐냐면 물을 가다 놓고 하는 거고 한전은 물을 빼고 이제 하는 거. 그때그때 물만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전은 또 후경 양식에 따라서 이제 부력전, 이적전, 제역전 있는데 부력전은 뭐냐면 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부력전 평전이 아니라 그 부력전은 뭐냐면 후경이 없는 거고 그다음 이적전은 한 번 쉬는 거고 1년마다. 그 다음에 제역전은 2년, 3년마다 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근데 고려 그 전기 때는 이렇게 상전과 평전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평전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전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려 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수의시설이 이렇게 많이 만들지 못했어. 그래서 평야지역은 이제 농사짓긴 편하지만 어느 정도 개간이 되고 수의시설이 돼 있어야지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릉지에 이제 지은 산전들은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이 구릉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그런데 이 구릉은 계곡물을 받을 수 있어요. 계곡물을. 그러니까 별다른 수의시설 없이도 자연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릉지대에 뭐냐면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언제부터 구릉지에 많이 농사 지었죠? 청동기 시대 때부터. 네. 그래갖고 고려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구릉지와 산지 개발로 계단식 농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12세기 때 고려를 찾아왔던 서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려 도경에 산전이 많이 개발되어 사다리와 같은 계단과 같았다. 아까 계단식 농법 있죠?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농법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또 많은 품종과 농작물을 이거 했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평전이 일반화돼요. 평전은 아까처럼 어디에 짓는 거죠? 평야지대. 그래갖고 이제 고려 중후기 넘어가면 이제 수의시설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개간 사업도 많이 행해지면서 평전에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평야지대가 주로 어느 지역이 있죠? 하삼도 지역 있죠. 충청도,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이렇게 있죠. 역사가 분들은 하삼도가 어딘지 아는데 145 지분은 거기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자, 하여튼 이 하삼도 지역이 이제 평전이 많아지면서 점점 그쪽에 인구도 많아져. 인구도 많아지니까 거기에 인재도 많이 또 배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종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각자 보시고 그냥 콩과 팥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예. 그 다음에 거기 있고 뭐 수정과 있고 한정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벼농사예요. 벼농사. 벼농사의 수전농법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수파와 건파 경종법이 있는데 수파는 그 물에 뿌리는 거, 건파는 뭐죠? 거기 마른 땅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물 뿌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파종방 직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내기법이 일부 지번에 도입됐죠. 이게 중요해. 모내기법은 언제 도입됐다? 고려 후기 때 도입됐어요. 이거와 이제 연결된 게 뭐냐면 저기 그 당시에 뭐고 같이 왔죠? 성리학. 예.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 하면 강남농법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고려후기 때 강남농법이 도입되면서 성리학과 함께 강남농법이 도입되면서 여러 이제 수리농법 같은 것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수리농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계층이 우리는 신흥 유신 계층들이죠.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어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지방 세력 근거를 통해서 이 뭐냐면 이항법을 바탕으로 한 수리농법을 널리 확대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 후기 때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2년 3작이 등장했다는 게 있죠. 그 윤작법이 등장했다. 그래서 보리, 콩, 순으로해서 윤작법이 등장했다. 예. 윤작법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물도 재배할 수 있고 또 윤작법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후경의 효과, 그러니까 연작 효과도 있다고 그래갖고 연작보다는 그 뭐랄까 비료 여러 가지 거름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2년 3작 작물 재배를 하면 이게 뭐냐면 후경의 속도를 좀 늦춰준다고 그래요. 예, 땅의 어떤 지기를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그 있고 그 다음에 농기구는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는 12법도 발달됐어. 12법. 그래서 12법을 보면 초분을 널리 쓰는 하분, 인수분, 그 다음 축분, 두엄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축분 같은 거 가축의 배설물이 있는 거 활용했다. 그러면 왜 12법이 많이 발달됐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뭐가 좀 인구가 증가돼. 이 고조 후기 때인데 인구가 증가됐죠. 인구 증가 요인은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평화 시기. 몽고 침입 이후에 평화 시기가 이제 계속 있고 강화 후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향약이 보급됐죠. 그래서 이게 인구 증가로 일어나 고려 후기 때. 인구 증가하려면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려야겠죠. 그래서 후경지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12법이 발달되죠. 그래서 연작상경이 이제 점점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자 연작상경이 되면 인구가 또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상호 선순환의 구조가 한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먹고 살려면 개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도 받아들여야 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어떤 이제 인구 증가가 농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거고 농사를 건장하다 하면 뭐 이거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죠.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뭐가 나오냐면 상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의 상업에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03페이지. 아이고, 이렇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풀쌤이 좋은데
이 PDF로 이렇게 다운받으면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 이게. 장 넘길 때마다. 자, 그 어떤 분은 이거 이제 PDF를 이게 흑백이잖아요. 칼라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칼라가 좋긴 좋지, 눈에 보이기는. 근데 장 넘길 때 되게 느려요. 이게 용량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보실 때는 칼라보다는 흑백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 PDF 파일을 또 뭐 카페에서 교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갖다 파는 분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을 했지만 다 이거 저작권에 걸리는 행위거든요.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팔고 그 다음에 교환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안 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무기는 그냥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작권 자체가 이제 뭐냐면 저작권자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할 때만 이게 딱 성립이 돼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출판사에 만약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제가 또 단속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개경에는 이제 고려가 국초부터 이제 상업을 보호 육성했죠. 이게 상당히 이제 뭔데 고려는 조선과 달리 억상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업에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이득을 챙기려고 했죠. 그리고 상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고려를 세웠던 왕건 저차가 누구야? 상인 출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상공업 발전, 그러니까 상업 발전 되게 뭐냐면 관심을 가졌다.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됐어.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됐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을 하려고 했고 통제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개경에 시장을 설치하죠.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서경이나 동경 같은 큰 도시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간영상점 같은 걸 뒀죠. 예, 그리고 뭐 다점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뒀고 자 개경의 시장은 태조 2년에 처음 설치해요. 상인에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간부나 지배층, 사원과 연결해서 상인들이 상업활동을 했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그 시전의 횡령에 의해서 이제 국초에 조성했으나 청종 때 뭐 권한의 침해 불타고 문종 때 대거 재건했다. 그래서 이제 시전 횡령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왜냐면 개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그 한양은 소비도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도 이 시전의 횡령을 조성했죠. 어디에 조성했어요? 오늘 종로. 거기가 이제 다 시전의 횡령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해요. 조선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고조정부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시장 운영에 적극 간섭해서, 그 당시 고유 판매 물종을 지정했어. 그리고 그 당시 상인들 시전 장부에 만들어 관리했죠.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은 임대료, 왜냐면 횡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임대를 받아야겠죠? 임대를 내거나 등등해서 상세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수용을 조달하는 책무를 맡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과 똑같죠. 예. 그리고 이제 시전 외에도, 공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주점이니, 다점이니, 식미점이니, 이런 간형상점이 있었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이들은 화폐의 민간 통용을 위해서 시설을 활용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익도 없지만 화폐가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상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상점들은 물품 화폐를 안 받고 뭐만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화폐를 널리 확대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잘 안 됐어요. 개경 주변 외에는 확대가 잘 안 됐어. 이거는. 그 다음에 개경의 교환시장을 이제 간장하고 상해를 감독하기 위해서 설치한 간청이 있죠. 경시서. 이거는 뭐냐면 조선과 똑같죠. 경시서는 시전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도량을 감독하게 됐다. 이거 물가를 조절하고 불법적인 상인을 단속하는 중요한 임무였다. 이것도 이제 조선과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서경에도 비슷한 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방상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장시가 발달했는데 이때 장시는 우리가 생각한 조선시대 장시가 좀 약간 달라요. 전이 달라. 조선시대 장시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민간시장이에요. 근데 이때 장시는 국가가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든 그 뭐냐면 간시야.
물론 비상설 시장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간시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뭐 이거는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고려의 상업 발달 보면 거기에 이제 시정과 간형상적 그리고 장시 형태로 가로시에 구성된 개경삼은 무신 지정기와 왕관석기 때 거쳐 한층 성장했고 개경의 시정 규모가 되게 확대됐죠. 그리고 그 조선처는 업종을 전문화시켜 단일 상품을 받는 업종별 시정도 존재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선처는 또 비시정계의 어떤 민간 상품 상설 정포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요거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돼요. 그때 밑에 내용들은.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조선 그 고려 후기 때부터는 좀 약간 공납의 이제 체제가 바뀌었는데, 공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뭘 갖다 바치는 거죠? 지역 특산물. 그래서 고려 초중기 때는 각 지역에서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생산했냐면, 중기 때까지는 소에서 생산해, 소. 소수공업이라고 하죠. 소수공업. 그래서 소에서 각각 지방 특산물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쳤어. 예. 근데 나중에 고려 중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소가 어떻게 돼요? 해체돼 나가죠. 그리고 일반 군용으로 편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누가 이제 대신하게 되냐면 일반 군용민들이 대신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각 지역에서 이제 생산된 품목 외에도 다른 지역에 생산된 걸 또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신 갖다 바치는 상인도 있었겠죠. 이걸 이제 뭐냐면 고려 후기 때부터 새롭게 등장한 상인층이 부세 대납 상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박납업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언제부터 등장했다?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납자의 성향에 대해서 되게 여기 이제 푸셈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그 사건도 있지만 대납하고 박납을 구분시켜 놨더라고. 그러니까 대납이라는 것은 이제 군현민이 합동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했던 거고, 박납은 강제로 하는 거다. 그 구분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물론 자세히 나가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통론이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납이 꼭 뭐예요? 박납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푸셈 읽을 때는 이렇게 푸셈 저자가 그렇게 구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납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했어요. 이 사람은 조선 전기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대납이 존재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폐해도 있지만 어느 정도 민간 생산 잉여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이걸 매겨 유통망이 발달됐던 증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납업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고 가서 물자를 사온다는 거는 그 물자를 사온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다 쓰고도 남는 잉여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뭐냐면 또 유통될 수 있는 시장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는 두고 있어요.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국가는 직접 생산과 유통 과정을 장악할 전매제를 실시했다. 이거 중요하죠. 그게 이제 충성왕 때 무슨 법은 나왔죠? 충성왕 때 가격법 있죠. 가격법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는 권력기관과 권세가 사원이 소유한 연분을 국가에서 기속시켜 민부란 간청에서 이제 관리하고 간역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생산하고 영호가 생산한 소금을 간이 직접 판매하고 유통을 장악하고 생산과 유통을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여 재정난을 극복하려고 했다. 자, 이런 소금 전매제를 충성 원년에 실시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강역법과 관련된 이 제도가 후에 이제 뭐냐면 조선까지 연결돼요. 조선까지. 조선에도 그렇게 했어. 네, 조선에도. 물론 조선 중국이 넘어가서 이제 풀리기 시작했지만, 자, 그 다음에 고려 말에 뭐 대상인 활동이 많았다. 등등등등 있는데, 이거 한번 각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고려 말의 개혁 유신자들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막 상업을 비판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학은 상공업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농범 억상 정책을 주장하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주장을 했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고려의 그 중상 정책은 나중에 조선이 등장하면서 이제 억압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리학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뭐냐면 억압 정책이 바뀐다. 그래서 상업에 대한 인식은 고려와 조선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뭔가 거기에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상업을 보호하려고 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입은 했긴 했지만 그 속에서 뭐 이득을 챙기거나 이들을 뭐 부흥시켜서 뭔가 유통경제 활발히 하겠다? 그런 생각도 안 했죠. 예, 이런 것들이 완전 인식 차이에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화폐 주조예요. 이게 예전에 한번 건원중보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 여기 페이지 214페이지네요. 이거 좀 기다리고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 보면요. 법정화폐제도로서 이제 성종 때 실시인데 이때 이제 주요 볼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화폐제도는 어디에서 도입됐냐면 중국에서 도입됐어요. 중국. 그래서 그때 중국이 어떤 나라였죠? 송나라였죠? 송. 예. 송나라였잖아요. 송.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어. 그리고 송나라 때는 동본이제를 실시했죠. 그 중국 살 때. 예. 그래갖고 이제 송나라를 벤치마킹 해갖고 그 당시 그 유학자들 중심으로 해갖고 는 그 화폐를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화폐 도입.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풍이라고 하죠. 하풍. 하는 뭐예요? 중화할 때 하. 그래서 이와 반대한 게 토풍을 이제 해서 토풍을 주장한 건 고유의 어떤 그 고유의 제도를 지키자. 그래서 주로 호족 세력들. 그들은 화폐 도입에 반대했죠, 당연히. 그래서 고려 초기 때 이런 그 화폐 도입을 둘러싸고 이 갈등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각 집단 간의 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풍 그리고 화폐 도입을 찬성한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한 육두폰 출신의 세력들이고 신흥 세력들이고 그 다음에 토풍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반대했던 세력들 있죠. 예전처럼 물품 화폐 쓰자.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호족 계열의 이제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성종이나 숙종 같은 왕들은 되게 이제 중국을 모델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정할 때는 화폐도 중국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통망을 장악하고 화폐를 매개해서 국가가 경제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고려가 그렇게 상공업이 발달한 만큼 농업 생산도 발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유통경제도 발달하지 못했고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어디 유통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많이 만들어놨어 국가 주도로. 예. 자 그걸 이제 좀 아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고려 성종은 백성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송처럼 경제 통일을 이루고 하권 재상을 원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하권 재상은 통화를 뭐냐면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것들을 원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성종 15년 철전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철전을 주도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건원중보죠. 최초의 철전이었던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원중보. 근데 이제 건원중보는 철전도 있지만 일부 동전도 있어요. 동으로 만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법정화폐를 주류하여 유통시켰다. 자, 시장에 유통되기에 충분한 철전을 여러 차례 걸쳐 주조하고 길을 탁해 축하를 얻었다. 이는 백성들에게 법정화폐에 대한 믿음을 주려는 상징적 조치라고 한다. 그리고 상평창에 법정화폐가 태어난 미국을 마련하여 철저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 장치를 마련했다. 자, 여기 윤여이 그렇게 태안한 거야, 태안. 태안이 뭐죠, 이건? 이건 뭐냐면, 예전에 금태안제도 들어오셨죠? 그래서 보통, 미국 근본위제고 금태안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1달러를 이제 발행하면,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금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해요.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켜 놓고, 그걸 담보로 해서 1달러를, 뭐냐면, 해. 그 1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면 중앙은행에서 1달러를 줘요. 이 제도가 1970년대까지 유지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불태안인데 그 당시에는 이 종이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 이거 뭐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신뢰도 부여하기 위해서 가도기도 이렇게 한 거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동조를 주고 이게 사람들이 주면서 이건 쌀 두 말, 세 말보다 맞먹는 거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얘들이 믿겠어요? 신뢰가 없겠지. 이거 뭐 그냥 동종 쪼가리에 불과한 건데 이걸 무슨 쌀하고 이제 뭐 등가를 놓고 생각해. 근데 이걸 미국을 태어날 것을 마련해 주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미국이다. 미국이 꼭 그 동종이다 생각해 갖고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하여튼 법정 화폐를 유통시켜 경제를 통합하고 국가 재정 보강을 의도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의도 목적이죠. 자, 그래서 화폐 발행의 주관자의 국가에 대한 막대한 이득을 돌아갔으며 재정 지출 형태도 화폐 형태로 하며 기금수와 쌀, 포 등의 실질 가치를 지는 재를 비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재정 지출 화폐 형태로 하면 일단은 화폐를 주고 나머지 기금수나 쌀, 포를 뭐냐면 정보 창구에 제하로 비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긴급히 쓸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그래갖고 또 성종이 죽으니까 나중에 흔들거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종원 때는 요때 이제 이 정책이 폐기돼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목종 때는 이제 누가 권력을 장악했냐면 육특분 세력이 아니라 그 당시 토풍을 주장했던 호족생들이 이제 권력을 다시 장악해요. 그러면서 예전처럼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렇게 바뀌었어. 근데 초창기 때는 여기 초기 때 얘기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종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마 큰아버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때 목종 초기 때는 그 당시 초창기 때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뭐냐면 목종 때 와가지고는 이제 뭐냐면 호적색 때 등장했죠. 그러다 안 되니까 뭐냐면 반발이 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종이 약간 폐위할 시점에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목종 때 막 회의할 때 왔다 갔다 전후인데 그때 주도했던 게 호적세력들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해갖고 결국에는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요거예요. 예. 성종 때 이어받은 정책을 목종이 실시하고 있지만 반발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고려 화폐 정책을 제대로 먹히지 않고 목종 말기 때 거의 폐지되면서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시면 돼요. 자, 숙종을 보죠. 숙종을 다시 이제 뭐냐면 화폐 정책을 이제 실시했는데 앞에 이제 건너뛰고 위천이 건의를 했죠. 그래서 위천이 이제 화폐 유통을 하면 뭐 건기가 건문세족들 유통 과정의 미네스탄을 사적의 불출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조세를 화폐를 수납함으로써 조원의 부담을 들 수 있다는 점, 녹봉도 일부 화폐를 지급하면서 녹봉이 유지했던 관료된 유통경제 혜택을 입었던 점을 들었다.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시는 게 낫겠죠. 예. 만약에 이제 의천이 숙종 때 화폐를 건의했잖아요. 그 건의한 이유를 쓰시오. 한 두 가지 쓰시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숙종은 이제 의천의 건의를 받고 주정관을 설치해서 동조를 주주하고 유통시켰어요. 그때 많은 동종들이 만들어졌어. 해동 원보, 해동 통보, 해동 중보, 사마 통보 이거 싸고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요건 나올 것 같아요. 은병도 유통되었다. 네. 그래서 은병을 할구라고 했는데 할구는 뭐냐면 입이 넓었다고 해서 할구야. 은병 모엽이 입구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할구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숙종은 그 당시 개혁 정치를 했죠. 그래서 숙종은 왕왕세의 신법 정치 모델을 봐서 나름대로 신법 정치를 했어. 그래갖고 뭐 군대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화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간학도 육성시키는 등 해서 그 당시에 문신귀족들을 이제 쳐내고 자기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그 이단으로 뭐냐면 재정 수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당시 왕권 강화를 적극 모색했던 숙종은 화폐를 유통시키면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보충하고자 상업을 진흥시켜 그를 기반한 상세를 징수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숙종의 화폐 정책도 예종 때 계승하려고 했다가 예종이 너무 반발이 크니까 약화돼요. 그러니까 목종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성종 때 화폐 정책을 목종이 계승하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너무 반발해서 결국에 말년에 폐지됐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발로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때 이제 기록에 보면 제가 국표를 한번 찾아봤어. 이게 널리 유통됐냐? 거의 유통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만 유통됐냐면, 개경과 그 뭐냐면 병랑도 아시죠? 그 주변만 멀리 유통되고, 지역까지는 유통이 안 됐어. 예, 결국에는 실패했어. 예. 자, 그래서 이거 있고, 뒤에는 이제 은하에 유통해가지고, 이제 은하가 널리 이제 합해됐다. 유통됐다. 그래서 이제, 은병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이고, 은병은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은은 좀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매매, 뇌물용으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고액화폐로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은병의 종류도 그 외에 이제 소은병, 은전 등등등,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해화폐 유입보인데, 원나라 때 간섭 때 원해화폐 보초가 유입됐죠? 보초. 예, 보초. 자, 그래서 이제 보초가 원해 보초는 원나라 유일한 공인통화가 본격 발행되기 시작한 건 1260년대. 원래 보초보다는, 이 말보다는 교초가 많이 쓰이죠? 예. 근데 여기 보초라고 적있네. 엄밀히 보초는 명나라 때 발행된 종이지폐예요. 예. 그 원나라 때 발행된 교초라고 해요, 교초. 예. 근데 뭐, 이렇게 뭐, 쓴 사람까지 뭐, 상식적인 건데? 뭐, 그냥 넘어가죠. 예. 자. 그래서 원은 국내 경제를 통합하고 장악하기 위한 쓴 목적과 국내 은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폐인, 그러니까 종이지폐인 보초를 발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발행된 보초는 중통총이고, 그 원의 통화 운영에 성공의 거듭에 따라서 많이 쓰였다. 근데 남송 말기 때 이제 뭐냐면 발행량이 크게 같이 가다할 때니까 지원초를 발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초도 불행해지니까 그 뭐냐면 중도층과 지원층을 함께 발행해 운영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이거는 원나라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교초할 때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하여튼 원 간섭기 때 이 교초가 이제 고조에 유입돼 있죠. 그래서 보초는 원의 지배층, 고조 지배층에 하사하거나 그 다음에 사원 중창, 불교 행사 등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육교에서 들어왔는데, 자, 요때 이제 널리 고려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그 보초가 그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널리 사용되지 못했어요. 종이화폐고 뭐 신뢰도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게 나중에 조선 전기 때 잠깐 사용됐다가 또 사용되지 못하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널리 이제 사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고, 대신에 일반민들은 이런 그 화폐보다는 주로 뭘 사용했냐면, 쌀이나 포를 많이 사용했어요. 쌀, 포. 그 중에 쌀은 있고, 추포라는 거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다가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추포는 이것도, 잠깐 이거 보면, 여기가 이제 목종 때, 여기 있는데, 목종 때 추포에 대해서 돼요. 추포 사용 금지가 나오거든요. 예, 추포는 뭐냐면, 발이 굵고 거칠게 짠 품질이 좋지 않은 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주로 이제 일반 평민들이 목화는 없었을까? 연포는 없었잖아요. 삼배도 있고, 근데, 삼배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게 있어. 이게 추포예요. 화폐로 사용했던 게 추포인데, 추포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여러분 호주머니 있죠? 호주머니나 속옷이나 그런 것들 이제 겉으로 안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해. 그리고 나중에 면포 사용할 때 추포가 있어요. 이 추포는 이것도 맞아요. 면포 중에 좀 질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화폐에 사용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추포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로 쌀이나 그 다음에 추포. 요때 추포는 삼배가 대신에 이제 면포가 들어오면서 면포 추포로 사용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사용했고, 고조 후기 때 가서야 이제 상품 통보 가서야 화폐가 일반화돼요. 예,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장 넘어갈게요. 예.